지금 핵발전, 뭐 방금도 제가 그 화력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다 물을 데워서 증기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터빈을 가동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노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핵연료를 장착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핵연료가 분열하면서 이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안에 이제 물은 이 안에서만 돌아요. 이 안에서만 돌고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식히는 작용을 하면서 이게 지금 나오는 건 가압경수로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증기 세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증기가 돼서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이걸 1차 냉각제라 그래서 물이 있어서 다시 차가운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이 증기로 변해요. 이 증기로 변해서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랑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도시로 가갖고 불을 밝히는 거죠, 건물에. 그리고 이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냉각수를 끌어들여서 이걸 식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1차 냉각제고 이게 2차 냉각제인데 이 안에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 안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냉각수, 2차 냉각제인 냉각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제 바다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들어왔다 나가면서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한 4, 5도 이상 높아지거든요. 원래 들어왔던 온도에 비해서 뭐 7도까지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되죠. 왔던 온도보다 높으니까. 근데 하루에도 이게 지금 수십 톤이 아니죠. 수천 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을 식혀서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핵연료를 만드는 우라늄은 우라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라늄 235만이 핵분열을 해요. 그래서 우라늄 235를 이제 가지고 핵연료를 만드는데 이 우라늄 235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한 0.7%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0.7%인 상태에서는 원하는 정도의 핵분열을 유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핵연료 같은 경우는 2 내지 4%로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라늄 238이라고 동위원소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걸로 이제 핵연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우라늄 235가 자연 상태에서 많아봐야 0.7, 1%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굉장히 일품위 원광이라고 해서 그건 엄청나게 좋은 원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캐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품위 원광이 계속 이제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우라늄 235를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농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거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발전 이렇게 얘기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그 단계만 떠올리기 쉬워요. 발전 단계만. 근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투입이 돼야 되죠. 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연료가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전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 전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까 우라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라늄은 광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캐야 돼요. 그래서 탄광에서 석탄도 캐야 되고 뭐 우라늄 강에서 우라늄을 캐겠죠. 그 다음에 또 석유 화력 발전하고 가스 화력 발전도 있는데 그 경우는 석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이제 그거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연료를 생산하는 단계가 일단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연료를 발전소를 만들고 건설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연료를 갖고 와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다른 그 석유 같은 경우도 정제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뭐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가스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면 가스가 아까 상대적으로 C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가스로만 바꿔도 CO2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료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논문도 제가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에 실어갖고요? 가스를 운반하는 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스는 그냥 갖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요.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가스를 액화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액화되는 걸 기화시켜야 되죠. 그 과정에 모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튼 간에
요 앞에 2단계에서도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결료 같은 경우는 농축 과정과 해결료 제작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발전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핵발전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이 안 돼요. 이거는 화석연료와 달리 이게 그 직접 연소시켜갖고 막 그 안에서 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해결료 안에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건데, 물론 그 해결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해결료 껍데기에 뭐를 씌우냐면 지르코늄이라는 막을 이렇게 씌워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도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후쿠시마 사고 있다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서 그 안에 핵분열의 붕괴열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갖고 이 지르코늄이 녹아갖고 안에서 방사능 물질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다 멜트다운 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겠죠. 석유도 많이 나와요. 가스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원자력 같은 핵발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 중에서도 석탄 같은 경우는 이 연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재가 남겠죠. 우리 연탄 재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석탄도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연탄을 집에서 썼지만 여기 유연탄인데, 그러면 재가 남아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를 뭉쳐서 뭐 벽돌을 만든다든지 뭐 바닥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도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핵발전소예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분열이 끝난 핵연료,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 핵분열을 이제 시켜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갖고 발전을 시킨다 그랬는데, 핵연료 하나가 핵분열을 끝내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 걸린대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최소한 10,000년 정도 보관해야 된다 그러고요. 독일에서는 최소한 10만 년 정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그래요. 10,000년, 10만 년,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오래된 나라라고 우리가 막 뿌듯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몇 년이라 그래요? 반만 년의 역사 그러잖아요. 반만 년. 그것도 아직 5,000년도 안 됐어요. 반만 년인데, 그 사이에 나라가 몇 번 바뀌었나요? 전쟁이 몇 번 일어났나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것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발전소 자체가 아까 그 원자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원자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원자로 자체가 이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 발전소라는 게 영원 무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성 원전 1, 2, 3, 4, 5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에요. 고리 1, 2, 3, 4가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월성 1호기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 3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40년인데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연장해서 써서 60년이 되면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로를 해야 돼요. 폐로를 해서 해체를 해서 그거 자체를 이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는 거죠. 다른 어떤 에너지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사능 물질이 핵발전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폐기물 문제의 중심이 되는 건 사용 해결료인데, 핵폐기물은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누어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누는데, 중저준위는 말 그대로 방사능의 독성이 좀 낮다 그래서 중저준이에요. 여기에는 작업자들이 입었던 작업복이라든지 뭐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했을 때 나오는 부품이라든지 뭐 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한 200년 내지 300년 정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요. 만년에 비하면 200년, 3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200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6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05년 11월 2일 날 경주에 이제 짓기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그게 완공이 안 됐어요. 원래 그때 주민투표할 당시는 몇 년이 완공 목표년이었냐면 2009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완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과학벨트 이게 뭐 충남으로 대전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경주시 시장하고 경북도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중단하겠다 막 이렇게 경보를 놨어요.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의 집안이 제가 그 지리학과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질이 약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공사 중에 계속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가장 그 적이 되는 게 뭐냐면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지하에 처분할 때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하수예요. 왜냐하면 지하수는 그 드럼통을 부식시키고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어제 그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고엽제 사건? 주한미군이 지금 고엽제 250통 드럼 250통 정도를 지금 어디지 그 외관이 아닌데 칠곡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그게 78년 정도니까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드럼통이 부식해서 그 안에서 그 고엽제가 나와갖고 주변에 이제 물을 오염시켰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중저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문제 반은 해결했다. 이제 사용 해결료만 남았네. 사용 해결료를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폐로 된 거하고 합해갖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용 해결료는 지금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3분의 1씩 이렇게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의 99%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중저진위 폐기물은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독성으로 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물에다가 저장을 해. 이게 붕산수인데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어디 이동을 시키려면은 2년 이상은 시켜야 되고요. 이걸 꺼내서 처분장으로 가려면 30년 이상 시켜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볼짓덩어리. 그 30년 끝났다고 해서 그때 열이 안 난다거나 방사능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10만 년. 이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숫자예요.